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20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프로이트만의 두 번째 정신분석학 이론인 경제학적 모델입니다. 경제학적 모델의 원어는 이코노믹 모델입니다. 저 레이첼도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정신분석학의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붙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인식이 욕동이론, 그것도 욕동이론이 아니라 리비도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불릴 만큼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 이코노믹 모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게 경제학적 모델인지 경제적 모델인지 아니면 경제 모델인지 학자마다 학회마다 부르는 게 다르네요. 저 레이첼은 타포그래픽 모델을 지정학적 모델이라고 번역한 것을 따랐으니 이번에도 그냥 학자를 붙여서 경제학적 모델로 부르겠습니다. 사실 경제학적 모델이랑 욕동이론은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번 콘텐츠에서 말씀드렸죠? 욕동이론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모델도 인간 정신을 그냥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경제학적 모델 역시 인간의 감정과 사고가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감정과 사고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게 하는 에너지가 욕동이론에서는 성적 충동 리비도 하나 밖에 없는데 경제학적 모델은 리비도만큼 센 충동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경제학적 모델에서는 무의식을 움직이는 본능, 즉 충동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에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타나토스입니다. 보통은 리비도, 성적 충동을 에로스, 즉 삶의 본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를 그냥 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동이론이랑 경제학적 모델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시작할 때 갑자기 이상한 조각상 하나 보여드렸지요. 이 조각상이 바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 바로 타나토스입니다. 이제 이 타나토스를 가지고 말장난을 한번 해볼까요? 타나토스에서 토자를 한번 빼볼까요? 저 레이첼도 논문 쓸 때 실수로 토자를 한번 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나스가 되나요? 아니죠. 헤헤. 영어에서는 T가 아니라 AT를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타노스라고 읽겠지요? 이 타노스라는 단어 많이 익숙하시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타노스, 바로 이 녀석 아닙니까? 혹시 앞으로 2000년이 더 흐르고 지구가 한번 멸망하고 새롭게 인간 문명이 일어나서 이 시절의 역사를 다시 모으면 어벤져스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타노스는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 타나토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분명합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세요. 손가락 한 번 튕겨 우주 전체 생명의 반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뜬금없이 프로이트는 무의식 속 충동 중 삶의 본능만큼 강한 충동이 죽음의 본능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사실 프로이트는 이 시기에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상 실험을 계속하다 보니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에서 잔인함이 보였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까? 어렸을 때 아무 죄책감 없이 벌레를 죽이는 놀이를 했던 때가요. 프로이트는 거기에서 죽음의 본능이 무의식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타나토스의 반대편에 있는 삶의 본능의 이름도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로스 신의 이름을 땄습니다. 근데 에로스보다는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드가 여러분에게는 더 익숙하겠네요. 물론 타노토스에 대항하는 에로스도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프로이트의 첫 번째 무의식 이론에서 리비도가 인간 무의식의 가장 큰 에너지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사랑의 파워란 타나토스의 죽음만큼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떠오르네요. 바로 균형입니다. 네, 균형입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무의식에서 균형을 이루면 온전하게 아이의 심리가 발달한다고 프로이트는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는 삶의 본능이 가득 찰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죽음의 본능이 가득 찰 때도 있겠지만 결코 한쪽으로 차고 넘치지 않게 사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것, 그게 바로 두 본능의 균형입니다. 에로스와 타노스의 균형이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무엇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경제학에서의 수요와 공급처럼 서로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프로이트는 이 정신분석학 이론에 경제학적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의 경제학적 모델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유아의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사실 이 성격 발달 이론은 허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 발달 이론은 나중에 현대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아주 크게 쓰입니다. 저번 콘텐츠에서 프로이트와 융의 미국 방문을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산도르 페렌치라는 프로이트의 제자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네요. 정말 융 말고는 초기 정신분석학자들은 유대인 밖에는 없네요. 산도르 페렌치에게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도 유대인이었죠. 이 여성분은 정신분석학 치료를 받다가 이 학문에 매료되어서 프로이트 이후 현대 정신분석학을 이끄는 대표적인 학자가 됩니다. 바로 멜라니 클라인입니다. 그녀가 만든 정신분석학 이론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아마 카프 채널에서 대상관계 이론을 다룰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쩌면 내년, 후년 일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헤헤.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에서 좀 벗어났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구강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21개월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성심리 발달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요 성감대가 입이라네요. 이때는 모든 감정이나 대상 등이 이렇게 무의식과 의식의 구분이 없이 널브러져 있네요. 두 번째는 학문기입니다. 출생 18개월부터 3살까지의 기간이랍니다. 이때는 감정이나 대상이 아직도 그냥 널브러져 있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남근기입니다. 3살부터 6살까지의 시기랍니다. 이 시기는 생식기가 주요 성감대가 됩니다. 성격 발달 이론에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완벽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잠복기입니다. 6살부터 11세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요 성감대는 없다고 하네요. 대신 이때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간 정신이 자라나기 시작하지요. 다섯 번째는 생식기입니다. 11살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시 주요 성감대가 생식기가 됩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이 한 인간만의 개성으로 굳어가는 시기입니다. 아마 이때
정해진 성격이나 정신 상태는 평생 바꾸기 힘들 겁니다.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남근기라고 했죠? 왜냐고요? 바로 남근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의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비국적인 영웅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에게서 뺏고 싶다는 감정을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근데 이게 남근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생식기의 거세 공포와 엮은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근데 이 콤플렉스를 극복해낸 과정에서 자아가 생겨나고 그리고 초자아가 생겨나서 인간의 정신 구조가 완성된다네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또 다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이론인 구조적 모델의 바탕이 됩니다. 경제학적 모델 이후부터 프로이트의 관심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옮겨갑니다. 무의식이 어떻게 의식에 영향을 주느냐니까 그게 그거일 수도 있지만요. 다음번 콘텐츠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구조적 모델과 역동적 모델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